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 시설 자체가 뭐 당장 만들어라고 해서 북한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기술력을 가지고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꽤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저것을 준비했고 결국 이제 만들어냈다는 건데 그럼 언제부터 저런 시설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완성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까? 북한이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진 건 이미 오래전에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2000년대 초기에 시작이 돼서 2000년대 후반기에 완성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우라늄 농축 기술은 파키스탄에서 들여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북한과 파키스탄 사이에 핵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서로 맞교환했습니다. 이때. 왕따들끼리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1990년대 중엽입니다. 이때 그 파키스탄의 핵 물리학자 압델카디르 한이라는 그 박사가 북한에 13차례 이제 방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1994년에는 당시 총리였던 베나지르 부토가 공식 북한을 방문합니다. 또 이제 파키스탄 군 총참모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또 반대로 1996년에는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비서였던 전병호 비서가 또 파키스탄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기간에 굉장히 북한과 파키스탄 사이의 군사적 교류가 끈끈해지기 시작한 그때. 그러네. 그러면 왜 그 파키스탄에서 핵 기술을 북한에 넘겨줬냐? 네, 왜? 일단 파키스탄과 인도의 그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두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어요. 인도는 힌두교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잖아요. 이 종교 갈등 때문에 각자 100만 명씩 죽이고 분리 독립이 돼요. 100만 명을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종교 때문에 갈라져요. 파키스탄과 인도가. 근데 1974년도에 인도가 핵 개발을 성공을 해요. 근데 딱 파키스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왼수 나라가 핵 개발 성공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파키스탄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풀뿌리를 캐 먹는 한 있더라도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당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던 방금 말씀하신 칸 박사라고 파키스탄의 핵 아버지를 초빙을 해와요. 그래서 핵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핵 폭탄을 만들어도 실어 날 수 있는 투발체가 필요하잖아요. 미사일이요. 그 정말 핵 개발에 목을 맸던 북한 정부가 딱 보니까 지금 파키스탄이 핵 개발을 성공했는데 미사일이 없어. 어이 파키스탄, 우리 맞교환하자. 우리가 미사일 기술 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 핵 개발을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파키스탄 핵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참 잘하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자기 기술이 없으면 기계를 남의 걸 들여와서 네, 뜯어보고 맞아요. 거꾸로 역설계 제일 해가지고 잘해요. 그다음에 이제 역설계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원심 분리기를 공개한 사실이 있어요.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 이란에서 이제 초기 모델부터 최신형 모델까지 쭉 전시도 하고 그 사진들을 좀 분석해 보면 처음에 나왔던 원심 분리기의 외부 케이스에는 이 열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열선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라늄은 상온에서는 고체예요. 그런데 이것을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우라늄 235만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기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온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열을 가하기 위해서 외부에 열선이 감겨 있다라고 이제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란 것도 최신 모델을 보면 그 열선이 사라져요. 내장돼 있는 거.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 기술이 좋아지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북한이 공개했던 원심 분리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열선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 얘기는 굉장히 최신형의 원심 분리기를 북한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또는 개발해서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이 핵물질을 얼마나 생산합니까?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이 시설이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진을 보시면 네. 이 천장 이 높이가 달라요. 자, 왼쪽을 보시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높고 또 두 사진을 보면은 왼쪽 바닥 색깔이 주황색이고 오른쪽이 초록색이에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은 두 군데가 다른 곳인가 아니면은 똑같은데 층이 다르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원심 분리기가 한 2,000개로 분석이 되는데 2,000개라면은 1년에 아마 40kg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라고 예측이 됩니다. 우라늄으로 핵 탄두를 만들 때 보통은 25k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서 저게 2,000개의 원심 분리기가 가동된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40kg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과연 25kg을 다 써서 핵탄두를 만들 것이냐. 무슨 얘기냐면 다른 기술들을 좀 더 첨가를 하면 핵물질을 적게 쓰고도 핵탄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kg이다. 그러면 1년에 2개의 핵탄두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왜인가 하면 자체적으로 원심 분리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만큼의 시설들을 어딘가에서 설치를 해서 네. 계속 누적이 된다는 얘기죠. 또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 네. 덧붙여 주신 것처럼 핵 생산 시설이 과연 저기만 있겠느냐. 공개한 것이 저 정도인데 아시다시피 패라는 것을 다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2010년도에 스탠포드의 핵과학자인 해커 박사가 이제 영변에 가가지고 멀리서 한번 체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원심 분리기가 대략 한 2,00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게 영변이 아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 짤순이를 여러 군데 분산해서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4,000개에서 10,000개 정도 갖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1년에 2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핵포탄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썬킹 교수님 제대로 지적하셨어요. 여기 영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국정원이 사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미국 측에서 받은 위성 사진을 정밀 분석을 해서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이 시설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거든요. 강선이라는 시설. 밝힌 적이 있거든요. 강선이라는 시설. 자, 이 강선 인근의 위성 사진이에요. 왜요? 확장 전과 확장 후 우라늄 농축 시설을 더 많이 북한이 강선에서 확장하고 있다라는 게 위성 사진으로 포착이 됐어요. 강선이라는 시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들어봤어요. 거예요. 북한과 미국이 북미 협상을 했을 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았죠. 그래서 트럼프가 비핵화 의지를 북한 김정은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물었던 곳이 너네 비밀 핵시설 더 있지 않느냐. 김정은 얼굴에다 대고 말했던 비밀 핵시설 중에 하나가 강선이었어요. 강선 열어라. 맞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이 평양 근처에 있는 강선이라는 지역에 이 핵시설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 그 대학 동창생이 핵시설을 건설하고 이 보존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는 여기에 근무하던 제 친구가 그 강선이라는 곳에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라는 걸 피뜩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예,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잘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미국이 파악한 5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강선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예 이번에 공개한 거는 세계적으로 뭐 모르는 비밀 장소가 아니었고 이미 미국에 어떻게 보면 들켰던 장소, 예. 다 알고 있던 장소를 그냥 이번 기회에 얘기한 거죠. 이미 6차 핵실험까지 북한이 진행하면서 수소폭탄 성공까지 했어요. 그래서 수소폭탄 대성공이라고 네. 실제 이렇게 방송을 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핵무기를 이미 무기화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무기화가 되려면 이제 매럴 오브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전략핵과 전술핵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종민 씨, 전략핵과 전술핵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전략은 전략을 짜가지고 그렇지. 거기다가 하는 거고. 그렇지. 전술을 넣어서. 네, 전술적으로. 그렇지. 짜서. 전략은 안 터뜨리고도 나 이거 있어 정도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전술은 진짜로 조금만 치면 쏠 수 있는 애들. 두 분 다 사실은 비슷하게 다 맞게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략핵은 커요. 전술핵은 작아요. 그러면 큰 핵무기를 투발하려면 네. 이 큰 핵무기를 실어 나를 미사일이나 이 무기들도 어떻게 해요? 커지겠죠. 커야겠죠. 네. 그렇다 보면 크기 때문에 우리나 미국이 쟤네 전략 핵무기 쏠라고 지금 종종 움직이는구나. 이게 다 보이죠? 네. 그래서 전략 핵은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이에요. 근데 실제 쏘기까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파괴력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전술핵은 이걸 굉장히 작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핵탄두가 이렇게 작아지면 꼭 대형 미사일이나 뭐 잠수함 같은 게 없이도 아주 작은 수단에서도 핵무기를 실어서 발사시킬 수가 있죠. 장사정포, 전투기, 풍선? 풍선까지는 아직 현존하는 기술은 없어요. 대신 풍선보다 대형 풍선보다 작은 그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배낭까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배낭이요? 핵 배낭. 그래서 인편을 통해서
핵물질을 소형화해서 핵배낭에 넣고서 사람이 와서 원하는 곳에서 핵배낭을 터뜨리고 작은 소도시나 아니면 군집돼 있는 인파를 향해서 펑!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실체 핵실험.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7차 핵실험을 할지 말지 저울질하고 있어요. 근데 7차 핵실험의 가장 핵심은 이제 전술핵, 핵의 소형화다. 그게 뭐냐면 지금 실험을 감행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전술핵의 기술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배낭에 넣을 만큼 작게 핵물질을 만드는 데는 이르지 못해도 상당 부분 북한이 소형화한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 김정은이 공개를 했어요.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이 전술 핵탄두를 하나 공개했어요. 이름도 무시무시해요. 화산 31형인데 이거예요. 화산. 어? 어머 오 통통하다. 진짜 작다. 얘예요. 어머 오 통통하다. 진짜 작다. 얘예요. 그러니까 지금 짭정훈이 자기가 보기에도 큰데 이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커요. 하지만 작아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대대로 핵탄두를 공개해 왔어요. 처음에 공개했을 때는 길이 1m짜리 큰 핵탄두를 공개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직경 50cm. 와. 작아졌죠. 네. 그리고 북한 스스로 밝히기를 어떤 발사체에 넣어도 딱 맞는, 그러니까 표준화된 소형 핵탄두다라고 선전을 했거든요. 야, 그래서 이 사이즈를 우리가 측정해 봤을 때 북한에 갖고 있던 다양한 미사일 중에 어디에 이게 들어맞는지를 우리 군 당국과 우리 정보 당국이 분석을 했는데 일단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에 딱 맞아요. 그리고 화살 1, 2형 미사일에도 이게 딱 맞아요. 그리고 헤일이라는 북한 미사일이 있어요. 신형 미사일인데 바다 밑으로 가는 그 헤일에도 이게 들어가고요. 바닥까지. 소형 SLBM에도 이게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무서운 건 방금 제가 얘기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화살 1, 2, 헤일 SLBM이 미국이나 일본을 노리는 무기가 아니라 이 우리나라를 노리는 무기예요. 아, 사정거리가. 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무서울 수 있다는 거죠. 아, 좀 이승.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저 판넬에 보면 김정은 뒤쪽에 사진 있잖아요. 네. 예, 살짝 가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흐릿하게 나오잖아요. 뭐예요? 8개의 미사일과 거기에 요 화산 31이 탑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탑재돼 있구나. 네, 그래서 이 화산 31을 공개할 때 8종의 미사일들에 탑재할 수 있다라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어디에 꼈을 때 어디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 판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서 이거 못 봅니다. 자, 이제 북한이 화산 31을 실을 수 있는 투발 수단 8종을 제가 다 출력해 왔어요. 하나하나씩 좀 짚어 드릴게요. 먼저 근거리 전술 유도탄 CRBM으로 부르는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이거는 멀리 안 나가요. 사거리가 한 130km밖에 안 나가는데 문제는 이게 저고도로 날아가서 레이더망에 잘 안 걸려. 보통 개성에서 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한 130km 되니까 서울 인근 수도권 요 정도가 사거리 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아까 전술 핵탄두가 탑재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두 번째가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인데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는 한 1000km 나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산을 겨누는데 발사 각도만 잘 조절하면 제주까지도 타깃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북한의 여기에도 미사일로. 화산 31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조금 머리가 아파지는데 앞서 제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도 화산 31이 들어가는데 이게 개량형도 나와 있거든요. 요격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풀업 기동을 합니다. 이게 위아래 막 이상한 기동을 해요. 활동을 지금.
번 더 간다. 한 번 더 꺾어버려? 한 번 더. 저게 어느 시점에서 꺾이는지 모르니까 요격을 할 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맞추기가 어렵겠는데요? 요격하기가 매우 힘들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아이언돔은 없지만 여러 가지 뭐 육군과 공군과 해군의 요격 체계는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이 KN-23의 궤적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격 명중률이 상당히 그러니까 떨어지고 사드 말고는 사실은 뭐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이게 사거리가 골치 아파요. 히로시마, 오사카 사이를 가로질러서 가고시마까지 갑니다. 와. 그다음에 화산 31이 장착될 수 있는 미사일도 있어요. 바로 잠수함용 탄도 미사일과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인데 요거는 잠수함에 실어서 동해로 은밀하게 아무데나 가. 기동을 한 다음에 원하는 곳 어디든 다 타깃으로 둘 수가 있죠. 그러네. 뭐 울진 삼척의 원자력 발전소 시설을 타깃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뭐 이제 벌써 보면 사이즈가 큰데 북한에서 화살 1, 2형인데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뭐 미군 함대 기지나 이와쿠니에 있는 미 해병대 기지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도 실립니다. 아, 이거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건 거의 다무선. 한국, 다무선. 일본, 다무선. 미군 기지들, 네. 뭐 이건 공군 기지 뭐 할 거 없이 다 사정거리 다 들어가네요. 그래서 사실 이번 우리가 국군의 날에 현무 5를 공개했죠. 맞아요. 현무 미사일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시 선제적 타격이 가능한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수단입니다. 이렇게. 와. 아, 저 괌에서 가끔 오는 애 아니에요? 자주 와요, 중화의 맥주 한반도에.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은 위기 고조 시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여 억지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윤괴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극도의 미련함과 무모함에 빠진 적들이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무서워서 저러는 거잖아요. 비연비 폭격기 같은 경우도 2시간 아니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했잖아요. 네. 북한이 항상 공개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대한민국도 그럼 비핵화해라.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가 어디 핵이 있어 이러면 니네 저기 괌에 가면 핵 폭탄 많잖아. 이런 논리였거든요, 항상. 그쵸.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핵을 개발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현무5 뭐 이런 걸 공개하니까 좀 뜨끔하긴 했나 봐요. 김여정이 너무 막 유치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자처럼 막 사선으로 이렇게 가니까 주차할 때나 필요한 기능 따위를 그런 말 했어요. 그다음에 또 뭐라냐면 식민지, 미국의 식민지 쫄개인 대한민국이 보여줄 수 있는 명장면이다 이러면서 막 비꼬았거든요. 아, 김정은하고 김여정이 저 비연비 폭격기하고 저 현무5는 자기네들이 지금 못 막아내는 기술이니까 굉장히 화가 났구나. 너무 유치해가지고 여정이 몇 짤, 정은이 몇 짤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너무나도 유치한 말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뜨끔했죠? 뜨끔한 거 아니야? 살이 많이 흔들리고. 볼 많이 떨리는데, 짭정은? 지하에 뚫고 들어간다는데. 그러니까 사실 건모군 강아지가 더 짖지 않습니까? 맞아요. 크게 짖지 않습니까? 물지도 못했고. 그래, 뒷걸음지면서.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 핵펀치, 핵펀치잖아요. 네. 이거 한 대 맞는 거랑 저 썬킴이
20대, 30대 때리는 거랑 똑같은 파괴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빵이 잘 싸워. 선물을 왜 그렇게 비호해? 자, 봐봐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하나랑 현무 20발이랑 파괴력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핵무기만 무기가 아니에요. 예, 예. 핵무기 빼면은 북한의 그 군사력은 정말 불쌍할 정도예요. 맞아요. 우리 국방력이 6이고 북한 국방력이 34인가 그렇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뭐 전술핵을 썼다 쳐요. 우리가 피해를 어느 정도 받겠죠. 쳤냐? 이제 우리 차례다. 하면서 현무를 이론적으로 20발 정도 평양에 날려버리죠. 때려 부어. 평양 초토화돼요. 미사일 파편에 맞아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땅에 떨어져 들어가서 땅 속에서 폭파하죠.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 다 고막이 다 터져주고, 이스라엘 벙커버스터가 그렇다면서. 네, 폐가 터지고 고막이 터지고. 압력이에요. 폭탄 안에 폭약이 이렇게 들어있긴 한데 네. 폭약량은 한 20% 미만이에요. 10톤 중에 8톤은 뭘까요? 쇳덩어리예요. 예, 지진을 일으켜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 일단 그렇죠. 낙하하면서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폭발력보다도 진동이 전달이 되는데 우리 한반도는 대부분 화강암 지역입니다. 그렇죠. 다 돌리죠. 예. 그건 다 그렇죠. 화강암은 이 진동이 전달하기 아주 좋은 지질이에요. 흙이나 모래보다 그게 움직이면 딱딱한 게 더 움직이니까.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지하 갱도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뭐 300m, 400m든 상관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충격파가 이 지표면 안쪽에서 안으로 전달될 때는 이 산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산을 타고 화강암을 타고 진동이 전달이 돼서 밑에 갱도가 있으면 갱도 천장이 빵 터져요. 그 빈 공간이 있을 때 거기가 약한 부분이니까 거기가 터져버린다. 예, 거기서 터지면서 갱도를 무너뜨리는 효과예요. 현무5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개발된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현무5 동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다른 시점에서 또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B1B 폭격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쉽게 말하면 이제 바머인데 그 바머가 이번에 국군날에 이제 참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좀 큰 의미가 있어요. 이번 71년도에 한미 동맹의 우리 항상 그 메시지는 우리는 항상 한국의 이런 안정과 여기에 우리는 그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B1B 바머는 유일하게 초음속 기종으로, 즉 슈퍼소닉이죠. 그 마크 1.25하고 12,500km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괌 기지에서 한반도로 오는 거는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항상 ready. 그래서 미국의 해군의 이런 라인이 있잖아요. Ready now, ready anywhere.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알바는 제대로 나오시는데요?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해서 좀 공부 좀 하고 있어요, 요새. 멋있어요. Ready anywhere.